안녕하세요. 루시아입니다. 예, 오늘부터 5월 특강, 우리 추가된 과목들 오늘부터 시작할 거예요. 예, 그동안 토요일에 이렇게 학원 오다가 오늘 평일에 수요일에 오니까 또 아침에도 그렇고 기분이 좀 색다르고 또 새롭고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선생님들이 조금씩 지쳐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날씨도 오늘 또 엄청 맑은데 또 이럴 때 또 현기증 나실 수도 있고 하니까 잘 챙겨 드시고 열심히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4주 동안 특강을 하게 될 거는 이제 또 새로운 과목들이죠. 그래서 암기도 많이 하고 또 새롭게 진도를 나가야 하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토요일에도 하고 수요일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많이 힘드실 수 있는데 이 시기만 지나면 이제 진도는 어차피 선생님들 기본 이론, 심화 이론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강의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기출 강의부터는 새로 진도를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배우는 거는 이 지금 하고 있는 특강들이고 이것도 이제 4주만 하면 끝나고 남은 부분들은 이제 반복해서 기출문제나 문제풀이 모의고사로 암기를 하면서 반복해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지치실 수 있는 기간이지만 힘을 내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강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원래 5월 특강이라고 해서 다음 주 정도에 원래 개강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심화이론 마지막 주에 특수화 상담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이상심리학을 좀 먼저 듣고 같이 연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듣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상심리학을 맨 첫째 주 오늘로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일부러 심화 이론 마지막 주가 끝나기 전에 먼저 개강을 했어요. 그래서 개강을 1주 앞당겨서 4월 25일부터 5월 16일까지 4주 동안 시작을 하게 될 거예요. 첫째 주는 이상심리학, 그리고 다음 주는 아동상담과 청소년심리학, 그리고 심리학개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임상심리학과 학습심리학을 하게 될 건데요. 사실 이 과목들도 굉장히 어려운 과목들이죠. 근데 두 개를 같이 할 수가 있는 거는 우리가 다른 지금 뭐 상담이론이나 성격심리 뭐 이런 것들에서 계속 중복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범위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 너무 겁먹거나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따라오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하고 있는 과목들은 말 그대로 추가된 과목들이죠. 우리가 재작년에 시험을 봤으면 아무것도 이렇게 포함되지 않았던, 해당되지 않았던 과목들을 또 이렇게 추가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전문 상담 과목이 10과목이 넘고 또 교육학까지 하시면 20과목이 넘죠. 그래서 아마 선생님들이 좀 힘드실 수 있는데 선생님들 상담이론에서 우리 앨리스의 이론 배우셨죠. 우리는 상담하면서 또 비합리적인 신념, 합리적으로 이렇게 대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많아 힘들어하고 한다고 해서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도 없고 변화지는 것도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과목들이 일부는 그래도 저는 이 중에 절반 정도는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원래 들어갔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많이 도움이 되는 과목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좀 추가되는 만큼 조금 빼는 부분도 있었으면 싶은데 기존 과목들 그대로 다 있고 이렇게 많은 과목이 추가가 돼서 그 부분이 좀 부담스럽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을 상담함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또 지금 초등학교도 상담교사가 계속 배치를 이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동 그리고 청소년 심리학이라든지 발달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알아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상심리학, 오늘 하는 이상심리학도 사실 오늘 자료 아마 인쇄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죠. 네.
지금 제가 최대한 줄여서 100페이지 정도로 줄였는데요. 사실 DSM-5 그거 한 것만 해도 100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압축을 한다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거를 굳이 우리가 정신과 의사도 아닌데 우리가 이거를 다 이렇게 해야 되냐 싶기도 해요. 그치만 우리의 역할은 사실 정신과에서처럼 병원에서처럼 이것을 진단을 하고 그에 이제 약물 치료라든지 치료를 병행하는 것들은 이제 정신과에서 하겠지만 우리는 학생들 내담자를 상담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과연 상담으로 될 것인지 지금 어떤 범주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선이라면 할 수가 있지만 약물이 필요하고 정신과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면 또 연계를 직접적으로 시켜준다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이나 학생, 내담자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서 설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이상심리학이라는 과목이 사실 필요한 게 맞죠. 그쵸? 제가 대학원 다닐 때도 이제 동기분 중에서 동기 선생님이 상담사로 재직 중이신 분이 계셨는데 실제로 정신분열,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물론 거기에서 이렇게 한두 번 보고 판단을 한 거는 아니었고 또 그분이 이제 대학원에서랑 이렇게 교수님들한테 슈퍼비전을 받고 할 때 그분이 조현병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분이 그 내담자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로 그 자리에서 거품을 몰고 바로 쓰러져서 119에 실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랬다는 거는 그만큼 예민하거든요. 그 본인이 조현병 어떤 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본인은 실제로라고 믿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계속 버티고 그걸 사실로 믿고 그래서 상담자가 그 망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런 거거든요. 사실 조현병이라는 병명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 정신과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아니었는데 망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상담자가 그랬더니 거기에서 바로 거품 물고 쓰러진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의자로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가 접근할 때 조심스럽게 단어를 순화시켜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증상들을 감별을 하고 연계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도와드리는 수도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우리가 요즘에는 잠이 안 와서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또 쉽게 이제 주변에 우울이나 ADHD라든지 그런 걸로 이제 약물을 많이 요즘에는 예전보다는 그래도 좀 인식이 그렇게 거부감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로 들어가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편안하게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일단 그래서 우리가 DSM-5 그 진단 기준을 알아야겠죠. 심리검사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심리검사 특히 MMPI 같은 경우로는 그 정신분열 척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 척도가 아무리 높아도 그걸로 정신분열증, 조현병이다 이렇게 딱 진단을 내리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어떤 그 증상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는 그런 도구 중에 하나인 것이고 사실 진단을 내리는 것은 DSM-5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상심리학의 이해. 이상심리학이라는 것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그리고 이상행동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별을 해서 일단 정신과에서도 그것을 판별을 해서 또 약물이라든지 치료적 개입이 들어갈 것이고 우리도 그에 따라서 우리가 개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 우리가 이걸로 우리가 직접 판별을 해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이 사람이 이 기준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도움을 받아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상행동의 판별 기준이 되는 것이 이 이상심리학인데, 판별 기준은 그 통계적 기준, 개인적 기준, 그리고 문화적 기준, 기능적 기준, 이렇게 네 가지로 우선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자, 하나씩 다시 구체적으로 보면, 통계적 기준이라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리 검사할 때 정상 분포 배우셨죠? 이렇게 종 모양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정상 분포가 이제 종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얼마나 이제 극단적으로 떨어져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평균이라면 여기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이상행동으로 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지적장애죠. 그래서 왼쪽 편에 있을 때, 평균에서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지적장애 판별을 하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점이 있다면, 긍정적으로 일탈된 특성은 이상행동으로 볼 수가 있느냐 없느냐죠. 자, 머리가 너무 좋아요. 지능이 140, 150 이상이라고 할 때 그것을 과연 우리가 이상행동으로 볼 것인가? 그렇게 보긴 좀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자, 그 다음, 인간의 모든 심리적인 특성을 전부 다 이렇게 하려면 모든 특성을 전부 하나하나 다 우리가 평균을 내야겠죠. 그렇게 표준 편차와 평균을 확인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보는 거는 또 한계가 있고, 그리고 그 평균으로부터 어느 정도 일탈을 되어야 이상행동으로 간주할 것인가, 그 경계선을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 제한점이 좀 있긴 합니다. 자, 그 다음 개인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주관적인 불편감과 고통이에요. 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현저한 불편감과 고통을 경험하는 경우, 예를 들면 불안이나 우울, 분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감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우리가 사회공포증 같은 것도 배우고 할 텐데요. 뒤에 가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심각하게 이제 불안해서 이틀, 3일 전부터 막 음식도 못 먹고 막 여기 왔는데 어지럽고 식은땀이 줄줄줄줄 흘리고, 그렇게 본인이 불편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이 기준에서 실제적인 상실을 통해서 경험하는 고통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비정상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불편감과 고통의 정도를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한계점이 있습니다. 자, 개인이 불편하다고 하는데 얼만큼 불편한지, 자, 우울하다면은 얼만큼 우울한지, 그 기준을 어느 정도인지 그것을 정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리고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내면서도 주관적인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라고, 반사회성 성격장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경우에는 그런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은 불편함을 못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기준에서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화적 기준인데, 개인이 속한 문화적 규범을 위배하는 일탈된 행동을 이상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문화적 규범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문화에 따라 다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건데, 미국과 한국에서의 문화적 차이가 있죠. 그래서 문화적 규범에서 얼마나 일탈되느냐인데, 어떤 제가 강사로서의 하는 그런 선생님들이 떠올리시는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것이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을 가셨을 때 학생의 위치로서 그 학교에서 하는 어떤 우리의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요즘에는 이렇게 대학생들은 예전 같지 않아서 그래도 이렇게 앞에서 막 커피도 먹고 막 보면 지각하면서, 대학교에서 이렇게 교수님 수업하는데 지각하면서 막 커피 들고 막 이렇게 천천히 오고 막 쪼리라고 하죠. 그런 것도 신고 발표 수업하면서 막 그렇게 옷도 편하게 입고 하는 걸 보면서
나도 이렇게 좀 제가 보수적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제가 또 이렇게 예전에 대학 다닐 때랑 또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구나. 그때는 사실 글쎄요, 수업 시간에 이렇게 물도 안 마셨던 것 같아요. 예, 제 기억에는 그래요. 근데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사실 서양에서는 예전부터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의 시간에 선생님이나 교수님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게 또 토론이 되기도 하고, 복장도 이렇게 자세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다리 꼬면서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하면서 막 교수님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사실 지금 교수님들은 그런 모습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괜찮으실 수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한동안 떨어져 있다 이제 그 모습을 보게 되거나 그러신 분들이라면은 학점을 안 주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한국과 미국만 봐도 그런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조선시대와 현대사회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해놨죠. 예, 예전에 조선시대가 아니라도 뭐 예전에 이렇게 TV 보면은 옛날 방송 나오면 미니스커트 막 이렇게 줄자로 재서 막 이렇게 길이 재고 했던 시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진짜 하이 실종 패션, 그래서 속에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잘 이렇게 표시 안 날 정도로 그렇게도 입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문화적 규범 자체가 바람직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회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문화 규범을 어길 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바람직한 부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있어서 과연 문화적 규범을 위배했다고 해서 이것을 이상행동으로 본다 이런다면 그건 또 문제가 있겠죠. 자,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 기능적 수준이에요. 적응 기능의 저하와 손상. 적응 기능이나 저하와 손상을 초래해서 개인의 사회적, 직업적 부적응을 유발하는 행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문제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의 적응 기능 저하를 비정상적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의 부적응 여부는 평가자라든지 평가 기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가 판단할 것이냐. 그래서 만약에 본인은 아무 불편함 없다, 나는 괜찮다 이런데 가족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 적응 수준에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고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병원에 이렇게 정신과를 방문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이 설득해서 오더라도 본인은 괜찮다, 내가 약을 왜 먹냐 이러고서 약을 줘도 안 먹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심리학의 학문적인 관심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심리학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 분야. 예, 아까도 나왔었죠.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불행한 과거 경험의 산물인 동시에 개인의 삶을 더욱 불안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험으로 연결짓는 이론은 대표적으로 정신분석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사실 진단 기준을 하나하나 다 열거한 그런 장애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 증상만 들어간 그런 장애들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볼 자료가 핵심 증상, 그리고 원인, 그리고 치료, 그리고 유병률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보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원인을 보게 되면 특히 정신분석이라든지 뭐 인지적 행동주의 입장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정신주의적인 부분에서는 과거랑 연결을 짓는 게 많습니다. 우리 그 프로이드 이론을 아마 제일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학원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든 대학원에서든 항상 정신분석이 대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을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과거 경험과 연결을 짓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개인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죠. 일단은 물론 아까처럼 예외적으로 개인이 불행하다는 것을 개인이 지금 적응을 못하고 있고 불편하고 개인이 지금 얼마나 반사회적인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못 느끼고 불편감을 못 느끼는 그런 장애도 있으나 대부분 개인이 굉장히 개인에게도 고통이 오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가족이라든지 배우자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주변 정말 이웃이라든지 같이 일하는 동료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리고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가정폭력, 이혼, 청소년 비행, 폭력과 범죄, 자살과 살인, 도박 등등등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고요. 점점점 이렇게 확대되고 있죠. 더 크게 보면 생산 인력 기능 저하와 실직, 각종 범죄와 사고로 인한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치료를 위한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서 결국 국가적인 부담까지 되고 있다. 이렇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부러 이렇게 사실 정신장애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조기에 되도록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빨리 들어가서 좋은 예후가 나온다면 이게 본인이나 주변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심리학에서 답하고자 하는 학술적인 물음 5가지가 있어요. 인간을 불행으로 몰고 가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어떻게 분류될 수 있는가?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이상행동과 정신장애가 잘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진단 기준을 분류를 한 거잖아요. 이렇게 분류를 했다는 거는 그 진단의 특성이 다 있는 거죠. 그렇게 분류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왜 그리고 어떻게 발생을 하는가? 증상이겠죠. 원인과 증상에 대한 부분이 될 것이고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가. 사실 예방까지도 나오면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들어가야 하겠죠. 이상심리학의 연구 주제는요. 일단은 이상심리학은 경험과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경험과학의 4가지 기능, 기술, 설명, 예측, 통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암기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인간을 불행과 부적응으로 몰아가는 이상행동을 발견하고 관찰하여 보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발견과 기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이상행동과 정신장애의 체계적 분류 있는데요. 일단 체계적으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서 DSM-5에서는 뒤에 이어서 보여드리겠지만은 크게 20가지, 20가지의 범주로 나누고 있고요. 그리고 약 350가지의 장애가 그 안에 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이상행동이라는 거는 사실 계속 이게 지금 5번째 크게는 5번째 개정판인 거죠. 이게 개정이 된다는 거는 계속 변화하는 게 있고 새로 추가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겠죠, 양상이. 섭식장애 이런 거는 예전에는 우리가 상상하기 좀 어려운 장애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 먹을 것도 풍족해지고 그리고 또 다이어트 막 이런 것들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섭식장애도 많이 생기기도 한 발병이 되는데 섭식장애라든지 인터넷 중독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없었던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분포 양상을 연구합니다.
전체의 몇 %인지 남자와 여자 성별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유병률을 제가 이따가 그 질병들마다 장애마다 유병률을 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면 뭐 남자가 더 많은지 여자가 더 많은지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몇 %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적어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유병률은 암기하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이게 흔히 발생하는 질병이구나. 이거 굉장히 보기 드문 질병이구나.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건지 그런 정도로만 그냥 이거는 맞아. 주변에서 보면 여자가 더 많았어. 이런 식으로 질병을 장애를 이해하시는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연령도 이제 우리는 청소년기에 많이 발병을 하는 것들, 요런 거는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사회 계층이나 주거 지역 등등이 있고, 장애나 질병의 분포를 연구하는 분야를 역학하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과 발병률이 있어요. 그래서 유병률이라는 거는 특정한 장애를 지닌 사람들의 비율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공부하다가 스트레스 받고 막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이렇게 되고 있다면 그 지금 현재의 우울증을 지닌 사람이 몇 %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니면 한 번이라도 경험했던 적이 지금 현재는 없더라도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기간이라든지 평생 유병률 이런 식으로 알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발병률이라는 거는 특정 기간 동안에 특정한 장애가 새롭게 발병한 비율이에요. 차이가 있다면 노량진에서 작년에 새롭게 우울증이 발병한 사람들은 몇 %인지. 그러니까 일단은 모두 다 그 지역의 전체 인구 대비 몇 %인지를 봐야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있었던 장애들 같은 것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새롭게 발병한 거예요. 없었다가 뭐 작년에 새롭게 발병한 비율이 몇 % 정도인지 이게 발병률인데 이렇게 자료 보시면서 이렇게 헷갈려 하실까봐 설명을 드린 거지 이것도 그렇게 시험에 이거를 구분해라 이런 식으로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지금 새로 추가된 과목인데 이런 거에서 문제를 내면은 그건 저는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특정한 장애에 잘 걸리는가.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위험 요인을 인식하는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원인들 보면은 특히 오늘 보는 장애들에서 분리불안에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부모와의 상호작용이라든지 분리되었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걸리더라. 이렇게 원인이 그게 있더라. 아니면은 우리 가족 상담에서도 했었지만 조현병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족 체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이중속박이라고도 하죠. 부모가 이렇게 이중적인 메시지를 전달을 했을 때 그런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그렇게 만드는 요인이라든지 위험 요인이나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들이 아니면 가족 뭐라 그럴까요? 섭식장애 같은 경우도 뭐 어떤 청소년들은 좀 직업은 아니죠. 어떤 특정한 뭐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어떤 거에 많이 걸리더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나타내는 사람들의 분포 양상 했고요. 원인을 이제 규명을 하는 건데요.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는 왜 그리고 어떻게 생겨나는가? 이상행동을 유발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정신장애는 신체적 요인, 심리적 원인에 의해 생겨나는가? 이상행동은 선천적 요인에 의해서 유발되는가? 아니면 후천적으로 유발되는가? 후천적 경험에 의해 유발되는가? 사실 이것도
우리가 개입하는 이론마다 보는 게 다르겠죠. 정신장애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는가, 이런 원인을 규명을 해보는데요. 자, 일단은 규명하는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입장들, 그래서 오늘 뒤에 계속 나오겠지만 각각의 입장들에 따라서 이제 그 원인을 다르게 보고 있는데, 사실 대부분의 보는 관점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리불안이라든지 어떤 정신분석 같은 경우에는 투사도 많이 들어가고요. 방어기제라든지 억압,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지금 정신병적으로 나타난다든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든지, 무의식적인 게 나타난다든지, 우리가 정신분석을 배웠을 때 했던 그런 주요 개념들을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행동주의적인 입장은 환경적인 영향에 의해서 학습된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인지적인 입장은 역기능적 사고겠죠. 역기능적인 사고로 인해서 이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비합리적인 신념으로 이것을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물론 치료적 개입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겠죠. 생물학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뇌와 신경계 손상, 이런 것들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이 이런 쪽으로 보고 있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약물 치료가 들어가겠죠. 일단 인지적인 입장, 우리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신분석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어떤 그 진단에 있어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인지적인 입장이라든지 행동주의적인 입장들은 우리가 그래도 보고 개입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가능성이. 근데 생물학적인 입장이라면 이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당연히 신경계의 손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약물에 대한 부분도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신과로 연계가 돼야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일단은 그 범주에 해당이 된다면 어떤 걸로 개입을 하던 일단 의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환경이 요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죠. 이상심리학의 연구 방법인데요. 이상심리학은 인간의 심리적 현상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측정에서 출발을 합니다. 자, 객관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도구를 이야기하겠죠. 자, 이상 행동과 심리 증상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면접법, 행동관찰법, 심리검사법, 심리생리적 측정법, 뇌영상술. 자, 면접법은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이고, 그리고 외연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관찰해서 하는 게 행동관찰법이죠. 그래서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비언어적인 행동 계속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야 하잖아요. 굉장히 불안해하는 게 외연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죠. 막 이런 것들을 물어뜯고 있거나 아니면은 다리를 덜덜 떨고 있거나, 혹은 차림새를 봐도, 그러니까 조현병 환자들은 진짜 기괴한 그런 차림새도 그렇게 봤을 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굉장히 화창한데 이런 날 정말 털잠바를 입고 오거나 한겨울에 진짜 쪼리를 신고 온다거나 그럴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교복을 입고 올 수도 있겠죠. 제가 오늘 옷을 그래도 어쨌거나 오늘 또 새로 개강한 날이고 해서 나름 리본을 메고 단정한 복장으로 이렇게 했는데 저희 딸이 엄마 교복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랬는데 칭찬은 아닌 걸로 그 아이 입장에서 얘기는 한 거지만 그래도 나름 교복이라는 표현이 왠지 잠시 어려진 것 같은 기분에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외연적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있잖아요. 차림새나 어떤 긴장하고 막 머리카락을 뜯는다든지 막 이런 걸로 관찰하는 게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심리검사법, 우리 심리검사에서
힘들게 공부했던 검사들이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 심리, 생리적 측정법. 그래서 뇌파나 심장 박동, 근육 긴장 이런 것들을 측정하게 되고요. 뇌 영상술, 뇌 구조적인 결함이나 생리적인 활동 이런 부분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상행동의 다양한 원인. 일단은 즉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근접적 원인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실패나 실현 그리고 장기적인 시간 간격을 두고 영향을 미치는 원접적인 원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최근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근접적인 부분인 거고요. 원접적 원인이라는 거는 진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충분 조건적 원인과 필요 조건적 원인 이렇게 보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절망적인 사고 이런 것들을 그리고 필요 조건으로 봤을 때도 실패, 실현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행동 원인에 관한 과학적 연구, 사례 연구, 상관 연구, 집단 간 비교 연구, 실험 연구, 횡단적인 연구, 종단적 연구 있는데 우리 다 했었죠. 근데 이제 횡단적 연구, 종단적 연구 부분만 설명을 드리면 횡단적인 거는 지금 한 시점에서 지금 현재를 토대로 뭐 학생들에게 이제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종단적인 것은 두 시점 이상에서 시간 차를 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했다가 또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그 학생들을 또 5년 뒤에 해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종단적인 연구가 됩니다. 정신의학의 발전. 우선은 처음에 DSM보다 먼저 나온 게 이제 ICD예요. ICD는 세계보건기구가 정신장애를 포함해서 질병 분류 체계를 만들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때가 48년도, 그 다음 52년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정신장애 분류 체계인 DSM을 발표하고 있고 이게 이제 계속 개정을 거쳐서 2013년도에 DSM-5를 발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년도쯤에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 개발되었고요. 20세기 후반에는 뇌과학 발달과 더불어서 정신장애에 대한 생물학적인 입장이 발전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행동과 정신장애를 분류하는 거예요. 자, 이상행동을 분류했을 때의 장점. 자,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작업은 연구 대상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분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분류는 연구자에게 연구 대상에 관한 공통적인 용어를 제공해서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우리가 선생님들에게 지금 여기 A 선생님이 우울증이래요. 이러면 우리가 그 우울증에 대한 증상을 하나씩 열거하지 않아도 어떤 건지 알 것 같잖아요. 그쵸? 그리고 TV에서 나오는 범죄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을 보지 않았어도 혹은 그냥 지금 인터넷 기사에서 요즘에는 조현병이 많이 나오죠. 사실 실제로 조현병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걸 악용해가지고 일단 범죄에서 어떻게 좀 감면 받으려고 이렇게 막 하는 경우도 요즘에 최근에 조금씩 생기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사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증상을 몰라요. 망상이 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혼란스럽고 기괴하고 이런 거 없는데 그냥 조현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것을 분류했을 때에는 공통적인 용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우리끼리의 일반 사람들
아니겠지만 여튼 그래서 병원에서도 일단 그런 것을 사용하죠. 자, 그 다음 분류는 정신장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정신장애의 공통적인 특성, 아까도 나왔었죠. 어떤 그 장애에 있어서 공통적인 특성이라든지 원인 같은 것들을 밝히고 있고요. 사실 원인을 밝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사실 원인을 안다면 예방도 할 수가 있겠고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분류는 특정한 정신장애를 치료하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과 위험성이에요. 분류를 통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유실되고 환자에 대한 고정관념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개인에게 특정한 장애로 진단명을 부여하게 되면 낙인 효과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고 진단명을 부여하는 것은 정신장애 환자나 정신장애 환자의 예우나 치료 효과에 대한 선입견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요. 예후나 치료 효과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이것을 공부를 하면서 이것은 사실 치료에도 효과가 좀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특히 성격장애 같은 것들은 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치료적으로 개입해도 효과를 보기 어려운 그런 장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진단명을 딱 부여했을 때 우리가 시도해보기도 전에 별로 예후가 좋지 않을 거야 하면서 의욕적으로 시도를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낙인 효과,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심리검사할 때도 저희 둘째 아이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뭐였냐면 저희 둘째 아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그러니까 또래보다 이해가 너무 늦는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심리검사를 의뢰를 하게 됐는데 그때 지능검사 얘는 그 당시 굉장히 어렸으니까 윕시를 했었고 그때는 동작성과 언어성으로 구분했던 그런 검사였죠. 지금은 개정되었지만. 근데 그때 제가 얘 검사를 의뢰해서 검사 받으러 그때 예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선생님이 그러셨죠. 요즘 엄마들은 이렇게 좀 유난 떤다고 얘는 너무 똑똑해서 문제라고 뭐가 걱정이냐고 막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사를 받았더니 동작성과 언어성 편차가 너무 큰 거예요. 예, 좀 그 당시에 임상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하다는 기준을 벗어나서 더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이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는 또래보다 월등히 뛰어나고 또 제가 우려했던 부분에서는 또래보다 많이 낮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검사를 했을 때 그것을 알고 나면 얘가 이 부분은 이래서 이렇게 힘들어 있구나 하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것을 떠나서 제가 그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아예 선생님과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달 뒤에 저를 불러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저를 설득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장애아반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애반에 자리가 없으니까 3명을 받을 수가 있는데 장애통합반은 근데 3명 자리가 없으니까 1년 유급해서 꾸르라는 거죠. 1년 꾸려서. 그럼 학교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선생님은 분명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얘는 똑똑해서 그렇지 전혀 문제되는 게 없다고 했었거든요. 하물며 이 아이는 지적장애도 아니고 ADHD도 아니고 어떤 장애도 없는 애예요. 단지 동작성과 언어성, 점수 차이, 그러니까 아이의 그 영역이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그쵸? 우리 그 350여 가지의 장애의 범주가 있지만 이 안에 해당되는 것도 없는 아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 반에 가라는 것도 그렇고 그 반에 가려면 장애 진단서도 있어야 돼요. 그때 선생님이 제가 그래서 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저보고 선생님이 이기적이라고. 한 달 전에는
이 아이는 엄마가 집에서 이렇게 협조도 잘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적응도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그 결과 보고서는 이제 막 저를 나쁜 엄마로 만들면서 장애아반으로 가야 하고 막 이렇게 우리 아이는 한 달 만에 그 종이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된 거예요. 보는 관점이 그렇게 달라지고 낙인 효과가 찍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렇게 진단 기준이 확실히 찍혀져 있다면 만약에 얘가 ADHD입니다. 아니면 자폐라든지 아니면 지적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 아이를 보기도 전에 그렇게 했었겠죠. 사실 저도 그래서 저는 부모 입장에서 부인하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실제로 주변에 어린이집에서 이 아이가 ADHD 같습니다 하고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부모님들이 그것을 부인하고 검사해보지도 않고 그 어린이집 욕하고 원장 나와라 해라 막 이러면서 어린이집 옮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내심 저도 혹시 모르니까 내가 그렇게 심각하게 안 보려고 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하고서는 정신과를 갔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 하면 진단서를 받아서 통합반으로 가야 하나 하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얘를요? 얘를? 이러면서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 멀쩡한 애 갖고 그러냐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심리검사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어린이집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저보고 이러는 거죠. 훨씬 심각한 아이도 안 가는데 하물며 장애도 없는 아이인데 왜 장애 진단서를 받아서 거기 가냐고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이걸 분류하는 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고요. 어떻게 분류되느냐에 따라서 치료법도 달라지고 군대를 갈 수 있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또 병역 면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또 어떤 법원에서의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이 분류라는 게 신중하고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취약하기 전의 아이들은 대부분 진단을 잘 내리지 않습니다. 정신과에서 되도록 진단을 내리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다음 신경증과 정신증을 구분해 볼게요. 크게 신경증, 정신증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신경증은 주관적인 불편감 그리고 고통을 호소하지만 현실적인 판단력과 사회적 적응에는 심각한 곤란이 없는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고 정신증은 환각, 망상과 같은 현실 왜곡 증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여기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렇게 현실 판단력으로 보았을 때, 신경증은 손상이 되어 있지 않고 정신증은 현실 판단력이 손상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범죄가 있을 때 정신증이라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계속 부각을 시키는 거죠. 왜냐? 나는 현실 판단력이 손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봐달라는 거죠. 사회적인 적응 수준. 신경증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회생활을 아예 못할 정도는 아니고요. 정신증 같은 경우는 심각한 부적응이 있고 자기 통찰이 있고 없고 그리고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우울, 불안 장애가 있겠고 조현병, 양극성 장애. 신경증 같은 경우는 외래나 방문 치료로도 가능이 하지만 정신증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고 사실은 정말로 실제로 이런 환자들이 위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입원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